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내외 안팎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이 뜨거운데요. 가수들도 이 열기에 뜨겁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엔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돼서 놀라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에 치러진 비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에 따르면 포미닛 그리고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가 3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홍 대표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회사를 이끌면서 강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대표는 비가 신인이던 시절에 JYP 대표를 맡고 있었고 비가 스스로 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는 그래서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무려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작은 선행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비스트는 루게릭병 청소년들을 돕는 행사에 서기도 했고요. 호흡재활센터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유행 초반과 달리 지금은 이 이벤트를 두고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선행과 기부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비의 음악 듣겠습니다. 널 붙잡을 노래입니다. 어느덧 사상이 는 너의 집 화가 나는 걸 나는 힘든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네 맘을 돌리긴 너무 늦은 걸 끝나버렸어 어쩔 수 없어 이젠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나는 어떡해 어느덧 떠나간 너의 숨결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제발 돌아와 네가 생각나 자꾸만 생각나 예전처럼 네 손 잡을 수가 없어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의 모든 걸 못 잊어 이 노래는 널 붙잡을 수 있는 노래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나는 어떡해 어느덧 떠나간 너의 숨결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어떡해 나와 마주치던 그 눈빛으로 그대 나를 다시 봐요 그 눈빛 내게 말을 해줄래 아직도 사랑한다고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나는 어느덧 떠나간 너의 숨결 아직도 널 사랑해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대책이 참 숨가쁘게도 나오죠. LTV, DTI 같은 대출 규제에 풀었던 724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이어서 정부가 39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9일 만에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을 확 풀어주는 건데요.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년 줄이고요. 또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인가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 기준이 완화되면은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지나서 투기 열풍이 다시 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한국도시연구소장이신 변창흠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재건축 연한 단축 같은 것들을 포함한 그 정부 대책 보셨을 텐데요. 청취자분들 위해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네. 기존의 주택시장, 즉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이 되는 시장 거래도 좀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보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대책은 크게 한 4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정비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합리화하겠다. 즉 이제 주로 이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민과 기업의 여러 가지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택 공급 방식을 개편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은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공공 공급을 좀 줄이는 반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개발 같은 이제 민간 개발을 확대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청약 제도를 개편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보통 이제 무주택자에 비해서 청약 우선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차별하지 않겠다. 즉 이제 다주택자도 매매 수요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였다.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이번 재건축 재정비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정부가 이번에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라 해서 민간 부분에서 공공에서 대규모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이제 핵심적인 수단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 이런 엄청난 구상을 발표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재건축 재정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대책을 이제 일거에 발표를 했어요. 대표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건축 연한을 이제 40년 됐던 걸 30년으로 완화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진단을 할 때 구조보다는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걸 좀 강조한다. 그다음에 재건축할 때 85제곱미터 이하 예. 소형 주택이죠.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 비율을 좀 이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관리자라 해서 공공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행정을 좀 관리하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거든요. 예. 이 전체 호수의 약 한 17%, 20% 짓게 돼 있는 거를 5%포인트를 줄여가지고 12에서 15% 줄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사업성에 좀 지장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이제 대부분 좀 완화하거나 좀 폐지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듭니다. 재건축 시장을 이렇게 그 규제 다 풀어주고 하면은요. 네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개념 자체가 네. 정부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개념이요.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개념의 정상화는 조금 더 부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쪽으로 도움이 되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도 좀 활성화되고 가격도 좀 일정 정도 수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정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보면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화인가 네. 아니면 진짜 정상화는
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설정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예. 또 정상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네. 좀 거래가 좀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면 네.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이런 부작용도 있고 또 잘못하다가 자칫 이제 투기 열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네. 이제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다 보면 이제 가계부채가 또 증가돼서 한국 경제 전체에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좀 네.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그 생각하고 있는 정상화 쪽으로 가는 거는 맞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교수님.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아니, 측면을 그러니까, 함께 예.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어쨌든 살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것, 가격 끌어올리고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걸 정상화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 정책이 좀 부합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 네. 양쪽에서 동원 가능한 제도들은 예. 거의 다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가령 일반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공이 주로 이제 그 역할을 해서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 촉진법처럼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없앤다 이런 네. 얘기는 공급을 많이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안 하겠다. 예. 그 대신 이제 민간이 주로 하는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방식의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거니까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면 그 기대 때문에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네. 공급을 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다음 수요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니까 결국 다주택자도 집을 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두 제도가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이나 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네. 정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자칫 이제 둘 다 끌어올리는 제도 정책을 발표를 해버리면 두 개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장치는 어딨냐 이런 걱정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거 정말 작심하고 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요. 네네. 그러니까 안전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층간 소음, 뭐 노약자 생활 개선 이런 것들을 이유로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률적으로 40년 이상이 돼야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게 예. 너무 이제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 이제 불편한 것은 해소해주겠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제 이게 각종 이제 지방선거나 또 이제 총선이나 뭐 대선 때까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공약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이제 한 기회를 다시 얻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년 정도 당겨진다는 거는 조만간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또 넓은 주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이제 정부로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제 고급 주택을 많이 증가시킨 정치적으로 또 지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람직할 수 있는데 네. 자원 측면에서는 아직 30년밖에 안 된 주택을 멸실하는 게 좀 과도하게 좀 에너지 낭비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많고 또 바로 네. 이제 과도한 이 재건축 열기가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끌어올렸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과거 20년 됐던 걸 다시 40년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거꾸로 줄이는 거니까 예. 과거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다만 이제 획일적으로 연도로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기타 이제 연도 외에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주차 수요라든지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에너지 측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과도하게 이제 재개발을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이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 설명하는 숫자를 보면은 강남 특혜는 아니라고 해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강남 건드려서 다시 한번 또 부동산 부추기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강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많지 않는 건 사실인데 지금 또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은 대부분 지금 강남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이제 15년, 16년에 재건축이 실제 이제 멸실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 이제 추진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재건축 대상이 없느냐? 있어도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이제 네.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추가 부담을 해야만 이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규제를 풀어주면 다른 지역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만 네.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강남 지역은 부담 없이도 고급 아파트 또는 대형 아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사업이 되느냐 이런 건데 네. 사업이 될 만한 지역은 강남 지역일 확률이 훨씬 높고 예.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재건축이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그 재건축이 추가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소형 주택 의무화에서 면적 기준을 좀 줄이고 또 재개발에서도 또 이제 그 임대주택 의무화 비중을 네. 줄여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대상으로 강남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네. 강남발 이제 부동산 가격 이제 상승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봤다가 굉장히 당했던 그런 현상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강남과 비강남의 네. 차이는 더 커지겠어요. 글쎄 이제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60제곱미터 이하 네. 전용 18평인데요.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소형주택 의무화를 했는데 정부가 이걸 좀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근거를 없애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만 60% 이렇게 하게 돼 네.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강북 지역은 대형을 지어도 수요가 없어서 이제 못 짓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강남 지역은 예. 대형을 지어도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남 지역은 중대형 아파트만 또 최고급 아파트만 집중하고 다른 지역은 이제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형주택 또 예.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이 분위기가 또 신도시나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자 제도가 좀 완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의무에서 선택제로 바뀐 건가요? 아,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예. 이 부분이 이제 국토부랑 이제 서울시가 좀 민감하게 좀 이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서울시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재건축 각종 이제 비리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각종 정보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좀 개입해서 정보를 좀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인위원회나 조합을 이제 임원을 예. 선정할 때 또는 이제 시공사나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도록 관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공사 선정인데 네. 시공사를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이제 하도록 의무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는 이제 이 도면이라든지 금액이 확정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시공사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것을 이제 조합원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시행 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네. 선정할 수 있다. 예. 즉 이제 사업 착수 단계에서도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서 시공사들이 이제 조합 운영비나 추진위원회 비용을 좀 댈 수 있게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조합에 그 시공비가 얼마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네.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공사들이 높은 그 시공비를 네. 책정하더라도 이게 막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해서 네. 자칫 이제 그동안 이제 시공사 위주의 조합 운영 예. 그 방식 이 다시 한번 또 정비사업 이 문제를 오늘?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 공공관리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가진 사람들은 도움 많이 될 텐데요. 전월세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번 대책 도움되는 게 있나요? 글쎄, 정부는 지금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해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좀 촉진하면 전체적으로 전월세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우려할 점은 이제 재건축에서도 재건축 촉진하고 예. 또 재개발에서도 소형주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그 20%에서 5%포인트 줄였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주택자들이 네.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세종대 변창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생생로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하반기 채용 규모 좀 달라진 점들이 있는지 짚어보고요. 생생로펌에서는요. 공모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응모작품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영마진입니다. 우리가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마진이 있다고 하죠. 제가 물건을 떼온 가격보다 판 가격이 비싸면 마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제가 사온 것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손해를 보겠죠. 이런 상황을 영마진이라고 합니다. 주로 금융사가 영마진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은행으로 치면 대출해서 받을 금리가 예금한 고객에게 주는 금리보다 낮은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흔치 않은 경우죠. 하지만 지금 보험사들처럼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영마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고객을 모았는데 수익은 안 나고 금리는 내리고 보험금은 많이 나간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반기 대조공채가 시작이 이제 되죠. 예, 9월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모집하는 데가 이제 대기업 사원들 모집하는 데가 LG, SK, KT, 현대중공업, 네. 두산그룹, 기아자동차 이런 데가 이제 일제히 원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반기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나요? 어떤가요? 예, 그 채용 전체적으로요. 네.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다는 게 취업 전문 기관들의 네. 평가고요. 예. 아직 뭐 공식적인 아주 큰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잡코리아라고 그 네. 취업 관련된 회사의 걸 한번 봤더니 500대 기업 중에서 취업 준비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절반 정도가 잡코리아 응답을 했는데 예. 그 절반 중에서도
응답 한 250개 기업 중에서 한 45%만이 신규 채용을 하겠다. 예. 그리고 나머지 신규 채용이 아예 없는데도 한 38%나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작년보다 한 7% 정도 네. 채용 인원이 줄어든 거 아니냐. 예.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들 채용 기준 하면은 과거에는 스펙이었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스펙이 중요한가요? 좀 바뀌나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죠. 네. 취업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네. 기업들도 예전과 달리 이제 성취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9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하나요? 이게 제가 갑이 좀 없어서 네네. 채용 기준이요. 채용 기준이요. 예. 예. 네. 채용 기준은 뭐 특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네.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는 직무 역량. 그동안 예전에는 이제 스펙을 많이 봤잖아요. 네. 뭐 그래서 영어 토익은 얼마를 본다, 토플을 얼마를 봤는데 사실은 영어 그 시험 영어 역량을 보는 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펙 어디 학점이 얼마 된다 그런 거보다는 네. 직무 역량 와서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본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작년부터 조금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역사 관련 에세이를 많이 본답니다. 역사요. 아마 한일 간의 이런 관계도 본 건데 역사 인식 네. 그런 시험을 보는 데가 좀 많아져서 예. 전체적으로 봐서 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 그리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 역량을 본다. 스펙을 보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그걸 스펙이 아니고 역량을 잘 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들 채용 쪽이나 이런 데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은 네.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많이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나 심성이 돼 있느냐 이런 예. 얘기들 그리고 어떤 말하자면은 좀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걸 많이 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일자리 못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죠? 청년들의 실업이요. 우선 정부 통계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실업률 통계를 보면 전번에 2월에는 실업 통계가 실업자 10.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청년 실업 20대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내려가서 제가 최근 달에 보니까 8.9%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래도 전체 실업률보다는 거의 배 정도 실업자가 많은 거고요. 물론 네. 이 실업자에도 뭐 군대 간 사람이라든가 학생들 또 취업 준비생 뭐 이런 아르바이트생 그런데 이걸 다 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어떤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우리가 적어도 청년 실업 어느 정도 하려면 미니멈 최소한 연간 40만 개 일자리는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정도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게 그럼 지금 구조적인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수없이 이 자리에서 저만해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자리가 잘 나오지 않는 구조다. 예. 경제 성장도 잘 안 될 뿐더러 성장을 한다 해도 해외로 일자리가 많이 나가고 또 기계와 로봇화가 많이 돼버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나마 일자리가 나오는 것도 20대와 30대에 가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60대, 50대가 일자리가 예. 좀 많아지고 또 이제 60대, 50대가 전부 다 생계형으로 하니까 그리로 일자리가 가버리기 때문에 20대에는 안 오고 그다음에 20대에도 쓸 수 있는 게 외국계의 값싼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20대 충분한 일자리가 못 가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 이걸 알아서 만들긴 하지만 전부 다 불안전 취업이 돼서 사실은 성과가 잘 안 된다. 해외로 내보내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역시 잘 안 된다. 지금 자꾸 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딱 하나의 해법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해법은 어떤 걸까요? 결국은 경제 성장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데 이제 3% 후반 가지고 이러잖아요. 정부는 3.9%다. 한은 3.8%인데 이 성장을 조금 올려줘야지만이 버젓한 일자리, 쉽게 말해 정규직, 제대로 되는 그런 일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경제 성장이 돼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 또 그 성장이 돼주는 선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것 동시에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보금을 쟁겨놓고 이렇게 해서는 뭐 안 된다고 정부도 뭐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 신규 투자를 막 하는 거에 일자리를 내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정부가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혹은 공기업의 일자리를 뭐 얼마 만들어라 목표를 만들고 또 뭐 70%였습니까? 어떤 정부의 네. 고용률 목표까지 세웠지만은 그건 하나 의지이지 강제로 시킨다고 일자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경제 성장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가장 그게 정답이다. 네.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아마 하반기 채용을 좀 할 텐데 어떻다고 하나요? 그렇죠. 예컨대 우선 이달 3일, 4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네. 또 아까 일반 기업 얘기했습니다만 금융회사들, 은행들도 이거 많던 적던 조금씩 뽑고 있고 또 공기업들도 이번 가을에 전부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자 실력과 준비해온 대로 네. 아까 말한 한은이라든지 금융감독 같은 그런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예. 은행까지 지금 일제히 쭉 돼 있으니까 제가 어디 표로 정리된 걸 한번 보니까 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쫙 뽑더라고요. 네. 뭐 몇십 개, 말하자면 몇십 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게 표시되는데 이런 것들 취업 준비생들은 좀 보고 네. 제대로 전체를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법률 생생로펌. 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생생 로펌 시간인데요.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개최하는 공모전 정말 많습니다. 방금 취업 얘기도 했지만은 취업하기 위해서 이 공모전 스펙을 엄청나게 쌓는 그런 취준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 공모전을 하게 되면은요, 응모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 권리를 무조건 주최한 측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판결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예. 15개, 무려 15개입니다. 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국내 이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그 총 31개 네. 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에 대해서 약관 규제법 위반 여부를 점검을 했고요. 예.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에 관련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라고 네. 시정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네.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것은 아닌지 뭐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네. 다수의 공모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그 예.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고요. 네.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사용이 아닌지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경우였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선이 돼서 그 사람에게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거나 뭐 공개가 됐거나 그렇지 않고요. 정말 당선되지 않았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탈취 정말 갖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 좀 사례를 예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A씨의 경우 어떤 출판사가 개최한 사진 공모전 이벤트에 응모를 했는데요. 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경우 같아요. 그런데 예. 그 후에 이 출판사는 A씨가 응모한 사진을 포함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수집한 응모 작품들로 네. 별도로 유료의 어떤 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A씨가 이 출판사의 사진 도용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네. 해당 출판사는 우리가 응모를 받을 때 미리 응모 작품에 관한 권리는 주체기관에 귀속된다는 네. 공모전 당시 공고한 약관 조항을 이유로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한 경우였습니다. 약관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비슷한 경우일지 모르겠는데요. C씨는 어떤 출판사가 개최한 소설 공모전에 응모해서 입상을 하게 됐고요. 상금까지 수령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출판사는 이분이 출품한 소설을 책으로 출간을 하면서 네. 이분에게는 정작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저작권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작권자에 해당하는 이 C씨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 소설 출판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출판사는 마찬가지로 수상작품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주체 기관에 귀속됨이라는 네. 비슷한 취지의 공모전 약관 조항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툼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대부분의 공모전이 이런 약관을 갖고 있나요? 네, 대부분 이런 약관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떤 작품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귀속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공모전 취지에서 보면 네. 응모를 한 사람은 사실상 약자이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예. 당선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고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으로. 게다가 심지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도 그 작품을 출간을 안 해주고 그건 내 맘이다 이렇게 한 경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법률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약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부당하다는 생각은 강하게 드네요. 네. 일단은 공모전 응모자의 어떤 사상이나 이 아이디어, 저작권을 탈취한다라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요. 일단 보면 창작의 동기를 이렇게 없애는 그렇죠. 그런 행위에서 그치는 공모전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지적재산권의 부당 사용으로도 얼마든지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모전 당시에 공고한 내용이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응모 작품에 관한 권리는 주체기관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잘 따져보면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네. 우리가 줄여서 약관규제법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일 부당한 약관 조항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네.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 그러면 약관규제법은 이렇게 그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약관이냐 이렇게 의문을 네.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약관이라는 것은 명칭 그리고 형태를 묻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줄짜리 설명과 같은 유일한 조항도 얼마든지 약관으로 평가될 수가 있고요. 특히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 이제 네. 고객이라고 칭하는데 이런 다수의 상대방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네. 미리 이제 만들어둔 이런 약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식당에 가서 뭐 저희들한테 맡기지 않은 신발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약관이에요? 그런 부분도 약관에 해당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관이 일방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네. 이런 것들은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효력 부분에 네. 대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제 검찰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시정을 명령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종전에는 응모 작품에 관한 권리는 주체기관에 귀속된다고 일방적으로 정해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당연히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춰서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그 주체 측이 사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네. 이런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정해준 거죠. 지극히 당연한데 이게 안 되고 있었다니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관을 좀 고쳐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좀 부당하게 이 저작권을 탈취당하는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까요? 네, 특히 공모전 주체 사업자가 응모 작품에 어떤 지적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그런 부당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 부분 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뭐 따져보면 수상 작품이라 해도요. 그 수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혜택도 엄밀히 따져보면 수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를 미리 이렇게 주고 정한 네.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특히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네.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그렇죠. 수단일 뿐이겠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면 공모전이라는 것이 사실 기업의 어떤 광고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이 상당히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네. 더더욱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시정을 명령한 부분에서 또 이 수상작품에 대한 임의 사용, 그러니까 맘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시정 전 대부분의 공모전 약관은 수상작품은 주최기관에서 제한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아, 약관이 꼼꼼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일방에게만 유리하죠. 네. 이것이 또 약관을 규제하는 그 취지입니다, 사실. 네. 근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수상 작품은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했고요.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수받거나 네. 또는 별도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용 허락에 관한 뭐 특허법이라든지요, 네.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전용실시권이라든지 통상실시권과 같은 그런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작권법상의 어떤 저작물 이용 허락 규정 이런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공정위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제 다시 돌려놓은 것이죠. 근데 혹시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지금 우리가 부당한 그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또 결론을 희미하게 할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상작의 사용 범위가 미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사용 범위도 보면 공모전 개최 목적이라든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서 아주 적절한, 그러니까 뭐 입상작을 단순히 무료로 네. 전시한다든거나 아니면 아. 공모전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 불과하다면 네. 이런 것들까지 불공정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타신 분들의 작품은 전시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명시를 했으면 그렇죠. 내 걸 왜 거느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의 상규에 반하지 않는 이용일 수 있겠고요. 네. 뭐 아동의 그림을 뭐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이런 예. 아동들이 뭐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무료로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괜찮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네. 뭐 아이들 얘기를 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막 문집 형태로 내서 이렇게 홍보물로 나눠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그 불공정한 걸로 안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전시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네. 배포하는 간단한 뭐 팜플렛이나 예. 이런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이 미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딱 특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용자의 어떤 명확한 동의도 있었다 이런 취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모전의 형태를 취했고요. 네. 수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런 뭐 이용 허락이나 이런 별도의 동의도 네. 없이 뭐 책으로 출판해서 이것을 유상으로 네. 팔아서 네. 어떤 영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권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 이용에 있어서는 그 권리자, 그 창작자의 허락, 네. 동의를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점이 기본입니다. 네. 근데 전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요즘에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못 쓰게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우리 기관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할 테니 동의해달라. 그리고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지금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 주민번호는 네. 예. 법률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네. 어떤 기준이라든지 네.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전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전체를 함부로 네.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공모전에서도 그냥 무조건 동의한다라고 막 그냥 표시만 해놓으면은 동의했다라고 되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사안별로 네.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9월의 첫날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문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생생경제 SNS에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를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된 내용과 뒷얘기 또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SNS에서도 생생경제와 함께 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